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0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인 반올림은 오늘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최종 중재안에는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또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는데요.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는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해 중재 수용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 이 안에는 신속한 해결도 들어있었다는 것, 삼성이 미처 몰랐었나 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만에 삼성이 변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참 다행입니다. 2018년 7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달리는 차에서 불이 나는 장면,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8개월 동안 그것도 좋은 차라고 소문난 이 BMW 26대가 달리던 중에 불이 났습니다. 인터넷에선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리콜은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 BMW 운전자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더운데. 덥습니다. 지금 열불난다라는 표현이 지금 입 밖까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차에서 불이 난다니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차에서 불이 납니다. 불은 나죠. 근데 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불이 나요. 이게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불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제 소방방재청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동차 화재 사고가 한 5천 건 정도 일어납니다. 꽤 많죠. 그렇네요. 이게 월 평균 따지면 하루 평균 따지면 14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어딘가에선 불이 나고 있을 수 있다 이거고 이걸 제조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2,300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기아차, 한국 GM, 쌍용차, 르노, 삼성 수입차 중에서는 이제 BMW, 볼보, 벤츠 이런 순인데 아무래도 판매가 좀 많은 회사일수록 돌아다니는 등록 대수가 많으니 화재도 건수로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근데 여기서 불이 난다는 게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이 나는데 그냥 가만히 가다가 나는 불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면 안 되는데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 셀 때. 기름이 셀 때. 수백 도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엔진 자체가 기온이 높아서 부품에 닿아가지고 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여름이 고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화재 사고가 은근히 겨울보다 조금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요. 오일 중에서도 엔진 오일이 셀 때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장비 문제인데 전선이 끊기거나 이제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불꽃을 튀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불꽃을 튀겼을 때 무언가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 붙는 건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정비업체에서 뭔가를 만진 후에 제대로 조이지 않아가지고 뭔가 오일이 샜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면 소방방재청 통계를 보면 차가 오래될수록 화재가 일어나는 차의 숫자가 건수가 조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저는 차에 불이 난다는 게 상식 밖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 기름을 가지고 다니니까 차가 당연히 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네요. 하지만 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26대의 BMW 차량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은 이 셋 중에 하나입니까? 원인이 좀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밝혀진 원인은 아직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정식으로 이것이 어떤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다만
추정하는 게 이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의심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또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네. 이게 제가 이 인터뷰 준비하다가 경제 용어만큼이나 자동차 용어가 어렵다. 설명을 또 워낙 쉽게 잘해 주시니까 네. 기자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도 뭐 학교에서 강의까지 하는데 쉽게 해야죠. 네.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태워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기름이 정말 그 엔진 안에서 들어간 양이 다 탈까? 이게 100% 다 타면 배기가스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근데 다 못 타요. 그렇군요. 못하니까 못하고 남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출가스로 빠져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네. 이거 한 번 더 태우면 어떨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근데 더 태우려 그러면 열을 좀 식혀줘야 돼요.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연도가 한 400도 정도 되는데 네.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이걸 한번 식혀주는데 식혀줄 때 식히러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이게 냉각수 쿨링을 해주는 건데 네. 식혀주는 그 기능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뜨거운 온도의 배기가스가 그대로 엔진 안으로 들어가니 네. 안에가 엄청나게 과열이 돼서 화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토교통부가 추정을 한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BMW도 이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콜을 하도록 하자라고 정부와 제조사가 일단 잠정 합의를 본 겁니다. 합의는 봤는데 아직 리콜 일정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렇다면 배기가스 냉각장치 즉 쿨링에 대한 부품의 문제잖아요. 네. 그 부품을 많이 확보를 미리 좀 해야 되고 그 물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그 문제인 거냐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네. 그래서 일단 소비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 일단 리콜에 대한 일정부터 먼저 발표를 하자. 그래서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리콜을 하는 걸로 합의는 본 상태죠. 지금 BMW 차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차가 괜찮은지 뭐 사전 점검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동일한 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발생한 차의 절반 정도가 동일한 엔진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엔진? 네. 동일한 차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2000cc급 디젤 엔진에서 지금 화재가 절반가량 발생했으니 네. 그 디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뭐 오일을 교환하러 간다든가 했을 때 차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게 예방하는 좋은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문제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뭐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할 때 이런 비용은 BMW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후에 네. 이제 그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네. 이제 차가 불이 났는데 나 어떡해? 그죠? 근데 제조사는 우리 아직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니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고. 정부는 뭐 리콜 했다고 제조사 책임이니까 우린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하니까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네. 근데 보험사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차 손해담보가 가입돼 있는 경우에만 네. 보상을 해주고 그거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제조물의 결함에 인해서 이게 화재가 됐다라는 게 네. 확인이 되면 그 손해는 제조사에게 다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 차 BMW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지만 내 앞차나 내 뒷차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달리다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2차 피해가 당연히 저한테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주차해둔 차에 불이 발생했는데 그 불이 옆차로 번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는 일단 원인 자체가 화재가 발생한 차의 보험사가 이제 주변 보상까지 해주도록 돼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불이 난 차주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은 받되 이제 논란은 그런 거죠. 어쨌든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제조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제조사가 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일부 새 차를 다시 사세요. 대신 특별하게 할인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미 불난 걸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당연히 똑같은 차를 사고 싶지는 않죠.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뭔가 조치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BM 차량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이번 화재 사건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있었냐면 2년 전에 네. 2년 전에 리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료 펌프 결함이었고 네. 연료 펌프도 결국은 기름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연료 펌프 결함에 따라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역시 이제 추정이 돼서 리콜을 했었고요. 그땐 추정만으로 됐습니까? 그렇죠. 원래 리콜이라는 게 그래요. 네. 그 가능성이 발견되면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사고가 네.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능성만 발견돼도 리콜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고. 예. 네. 그때는 이제 연료 펌프 결함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네. 연료 펌프 부분을 이제 리콜을 했던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그래도 화재가 났네. 그러면 이건 뭐지? 그랬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가? 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2년 전에는 연료 펌프였고 지금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이니 네. 그럼 2년 전에 가능성을 제기한 게 틀렸던 건가? 또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화재가 난 자동차를 조사해서 원인을 밝혀내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불에 다 타버려서 네. 어디서 발화가 됐는지 이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오히려 책임을 조금 회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급발진하고 비슷해요. 네. 급발진도 그렇잖아요. 현상은 있는데 원인을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그 현상의 원인을 피해 당사자가 입증을 하면 보상을 받는데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연구소에 실험실 갖고 가서 입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뭐 징벌적 보상제도 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조물을 만든 회사가 가장 잘 아니 너희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걸 반대로 입증해라.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보상제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꾸 그것 때문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건 우리나라 호갱론이에요. 이게 네. 참 자주 나와요. 우리나라 호갱 맞아요. 도대체 이 얘기 왜 자꾸 나옵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해 미국에서도 리콜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BMW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 판매된 135 뭐 스포츠카까지 약 한 140만 대. 네. 여기 때는 엔진의 배선 과열이에요. 엔진의 배선 과열로 인해서 화재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리콜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정부 차원에서 같이 논의해가지고 리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호갱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약간의 그 오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일단은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거를 정부가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리콜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네.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 절차가 우리가 조금 늦으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또 빨리 대응하면 또 그렇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조사에 착수할 때는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는 거지 그냥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BMW 26대가 불이 났다라는 뉴스 우리 권용주 기자가 분석해 주셨고요. 오셨으니까 네. 제가 차 관련 이슈 하나 더 좀 짚어볼게요. 네. 요즘 미성년자들이 공유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더라고요. 예. 최근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 고등학생이 네. 원래 이제 운전면허도 없고 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그 이제 공유 서비스에 아이들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 주고 빌립니다. 5만 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아이디 빌려주실 분, 그럼 인터넷에서 아이들 누가 빌려줘요. 5만 원이 필요해서. 네. 그 아이디 가지고 그냥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차에 가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여기서 어마어마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문제로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5만 원 받고 신분증 빌려주시는 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빌려주신 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 언론을 보도를 봤더니요. 빌려주신 분이 25살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대학생이거나 네. 뭐 데이트비가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5만 원에 그 미성년자가 운전할 수 있게 자신의 양심을 팔았다는 것. 이제 그 자체가 조금 안타깝긴 하나 이게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도 그렇지만 네. 그럼 면허 확인을 카쉐어링 업체에서 안 합니까?
카시어링에서 면허 확인한 거는 네. 그 아이디를 발급받은 성인이지 그 성인이 아이디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시스템 자체에 진짜 허점이에요. 문제인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자 차가 배차됐습니다. 네. 뭐 어디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안내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누구한테 가냐? 아이디를 제출한 사람의 휴대전화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그 문자 메시지를 원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좀 바꿨고요. 근데 그게 뭐 대책이 될까요? 사실은 피하려고 하면 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면허를 빌려준 사람한테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돼야 되고, 그 본인 확인 절차를 정부도 뭐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추가 도입해서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강화할지가 마련이 돼야 돼요,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얼굴 같은 거 패턴 인식 하잖아요. 네네. 휴대폰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동차 안에 카메라 비치해서 그 카메라가 실제 등록한 본인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유 기업의 아킬레스건이 이런 거죠. 저렴하게 이용하게 만든 시스템인데, 그리고 편하게 그런 거를 설치하면 이용 가격이 올라가서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차를 타기 번거롭게 만들면 만들수록 고객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하기 싫죠. 네. 비용도 올라가고. 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제 차를 가해를 해서 제가 상해를 입었다. 네. 대체 나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운전자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네.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기업들이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죠. 차 관련 이슈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정말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차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동차 업계나 다 그냥 단순히 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각심과 좀 조심성과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에 서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내 재산이나 하고 흐뭇할 수 있지만 얘가 도로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해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명언인데요. 명언 제조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네. 이용 도구로서의 가치적 측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소유로서의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들이 뭐 그닥 크게 신경 안 쓰지만 어쨌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 목적에 튼실하게 안전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명심해 주시기를 자동차 업계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쉽고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권영주 자동차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8개월 동안 벌써 26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난 건데요. BMW가 자발적 이것을 발표했지만 시행 대상과 시기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차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들만 호갱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리콜, 2번 해피콜입니다. 네, 더운 날 헛웃음을 나게 하는 퀴즈였습니다. 1번 리콜, 2번 해피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다룬 이야기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저는 아이가 둘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아이가 둘인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낳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낳을 수가 없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인구가 줄면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도 줄죠. 저출산이 경제의 직격탄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학자 중에 가장 저명하고 대중적인 분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가 오늘 생생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시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바쁘시죠? 네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부르는 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인구 문제,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4년 전만 해도 인구가 그냥 중요하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기업도 또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그냥 막연한 일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정말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특히 기업들은 자기네 시장이 바뀌는 게 이제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인구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여기에 관심을 매우 크게 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몇 년생이세요? 저는 1972년생입니다. 72년생은 인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생입니까? 1972년생은 인구학적으로는 저희가 그 베이비 부모 2세대 끝자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베이비 부모 2세대는 한 65년생부터 74년생까지예요. 이때는 출산 아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출산율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출산할 수 있는 어머니의 숫자가 많아서 출산한 아이들의 숫자가 많았고 저희가 한 100만 명 태어났었습니다. 와, 지금 신생아가 30만 명?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 숫자가 35만 7천 명. 근데 100만 명이 태어났다고요. 그랬죠. 네. 저는 1982년생이거든요. 82년 김지영이시군요. 네. 어떻게 저는 인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사실 제가 82년생 김지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구학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82년생이 한 87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요. 네. 근데 저희가 90년 전인 제가 10년 위잖아요. 네. 10년 전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저희는 대학 진학률이 한 3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만 명 정도가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 대학을 가기만 하면 성공을 했었고 또 좋은 대학을 가면 그만큼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희 뒤에 따라오는 이제 80년대 초반생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대학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갑자기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지금 82년생인 경우에는 80%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80%가 대학을 간 거였죠. 그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이 저희는 40만 명짜리의 대학 졸업생 그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10년 뒤에 한 6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자가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10년 동안 경제가 막 발전해가지고 더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만 명의 대졸자가 더 많이 나오니 이때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심한 경쟁률을 뚫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교수님은 몇 년생이세요? 저는 몇 년생입니다. 인구학적인 의미를 여쭤봤냐면 정말 이 인구학이라는 게 우리 삶의 양태를 바꾸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바꾸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출산율 관련된 표어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저희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가장 전형적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있었고 전
이건 처음 봤어요. 한 명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둘 낳는 것도 너무 많으니 한 명만 낳자. 그래서 한 명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 원이 되니 가능하면 한 명만 낳자. 이렇게. 삼천리가 초만 원. 그러니까 많다고 하면 그 말이군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된다 막라고 할 때 어른들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질지 전혀 예상을 못 하셨던 거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만일 제가 80년대로 돌아가서 인구학자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은 만일 제가 지금 알면서 뒤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그 당시에 가족계획은 그만뒀어야 합니다. 1983년에 우리나라가 2명 학교 출산율이 2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만두지 못했냐면은 여전히 아이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그냥 막 증가를 할 때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고 그때만 해도 인구가 사실은 사람은 먹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또 생산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원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노인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세대가 되면 환갑이고 그 당시에 환갑 잔치하고 곧 사망하시는 걸로 생각해서 노인은 부양에 대한 그런 큰 부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노인들이 거의 80세까지 다 살고 계시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아이들 줄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근데 그게 상황이 변화되면서 지금은 노인을 누가 부양할 거냐? 결국엔 젊은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줄어드는 게 매우 심각한 일이 되어온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 인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들어도 아까 서두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내 삶에 그런 영향을 끼치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럼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야기가 몇 년짜리인 것 같이 몇 년짜리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보통 저출산 이야기 우리 한 10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실제로 저출산 이야기가 회자된 건 2002년부터였습니다. 그때 출산율이 갑자기 1.2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전에 60만 명대에서 갑자기 40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또 고령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고령화가 언제부터입니까 하면 고령화 더 오래됐습니다. 2000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65세 이상을 이제 고령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고령화에 되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 이야기를 벌써 거의 한 6년 넘게 듣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같은데 사실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간단합니다. 저출산의 경우는 2002년생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야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오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저출산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 인생에 영향을 안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가시적인 변화도 없었고요. 없었죠. 그다음에 또 고령화 쪽에서는 우리가 고령자 인구는 증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25세에서 한 55세까지 인구잖아요. 근데 이 인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증가를 했고 지금도 이제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2000년에 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규모가 오히려 커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는 막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받은 건 없었던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영향받는 친구들이 고1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대학 입시부터 문제가 생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3년 후부터는 한국 사회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3년 뒤에는 대학을 들어가고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20살에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산업인데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 초등 고등학교도 영향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데 대학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학은 당장 거의 대부분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1년의 운영 예산의 한 65에서 70%를 애들 등록금을 받는데 등록금이 줄어들면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 더 이상 교수 교직원을 뽑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사실 월급을 줄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서 네. 이제 앞으로는 그때부터 시작이고 정말 아주 많은 사회의 많은 그 부분들이 진짜 저출산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네.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본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 네. 근데 그 미래연표라는 책 그 보면은 네. 제가 좀 읽어볼게요. 2020년 일본 여성의 절반이 50세 이상, 네. 2024년 전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2027년 수혈용 혈액 부족, 2033년 3집 중 1집이 빈집, 네. 2039년 화장장 부족, 2040년 지자체 절반이 소멸, 2042년 고령자 인구 정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나라도 변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이런 비슷한 미래 연표를 대한민국 미래 연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한 해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많아야 30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 작년이 35만 7천 명이었고 네. 올해는 32만 명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더 떨어지고 2020년이 되면은 잘해야 30만 명 유지고요. 네. 그 아니면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제가 한 명을 더 낳아야 될까요? 지금 밖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입을 알겠습니다. 안 낳는 걸로 네. 저는. 네, 안 낳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이 되면 네. 우리 올해가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58년 개띠가 주민등록 인구상으로는 한 78만 명 계시고 그다음에 실제 한국에 지금 국내에 거주하시는 내국인 기준으로 한 75만 명 정도가 있는 데 2021년이 되면 61년생들이 은퇴를 하세요. 네. 이분들의 숫자가 90만 명이 육박을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렇네요. 이것도 시장이 되겠네요. 또 엄청난.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우리 58년 개띠분들도 은퇴한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방송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58년 개띠가 은퇴를 하면서 과연 뭘 할 거냐. 그냥 집에서 노시고 쉬시기만 할 거냐. 아니면 치킨집을 여실 거냐. 아니면은 자기가 그래도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류의 사업, 창업을 시작을 하실 거냐 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이 61년생들이 오면은 90만 명이 그거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엄청나게 새로운 인구 집단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구 집단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인구 집단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이분들은 또 다른 시장이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그 시장의 가능성은 조금 뒤에 이야기하도록 네. 하고요. 또요. 그다음에 2023년이 되면은 네. 지금 아까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2021년에 대학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 대학은 뭐 저 재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밀리니까 요 2023년이 되면 그게 다 빠지고 실제로 저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럼 대학은 더 이상은 학생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학 등록금은 언제나 매년 오르는 것이다 내려가는 것이다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는 매년 올라야죠. 대학 등록금은 네. 당연히 그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잖아요. 네. 그때 이때 되면은 대학 등록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네. 수요가 많으면 아무래도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너무 급감을 해버리니까 이때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학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들이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을 깎을 예정입니다. 그럼 입시 경쟁도 좀 완화가 될까요? 지금 우리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지금 좋아질 걸 한번 찾아보자 이 저출산 때문에 그건 사실 입시 경쟁은 맞습니다. 네, 입시 경쟁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 저출산으로 태어난 그 시점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겪는 정도의 이 경쟁률을 겪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 들어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네. 한 1년, 2년 정도 있다 좀 더 있다 들어가면 더 수월해지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걸로 꼽는 게 집값도 떨어질 거란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아마 지금 예견하시는 것 중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집값은 안 떨어지니까. 예.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이제 큰 추세가 더 이상 집값이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집값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과도하게 올랐던 면이 있는데 이거를 네. 그러면 이 거품을 확 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값이 문제가 크게 됐던 곳들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입니다. 특히 서울인데 이 서울이 지방도 가격이 올라가고 서울도 올라가면은 지방에 있던 그 자본들이 그냥 지방에 투자되면 되거든요. 서울은 서울에 투자가 되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네. 근데 지금 지방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서울만 아직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 있던 자본이 어딘가는 가야 돼요. 그게 어디로 오겠습니까? 서울로 올 거 아니에요? 더 과부하가. 그러면 서울에는 오히려 더 과부하가 생겨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사는 사람의 그런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게 아니라 네. 자본과 그다음에 그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곳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서울의 부동산이 갑자기 이제 뭐 안정화되고 이럴 가능성은 뭐 수년 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좀 기대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네요. 네. 이 저출산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우리나라 네. 집값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변화 양상에 대해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쓴 돈이 무려 100조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좀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 해결책을 세웠던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저출산이라면 네.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그동안 이제 뭐 100조 뭐 최근에까지 다 하면 120조의 예산을 쓴 거거든요. 네. 이 120조 예산에 거의 75에서 80% 정도 사이가 보육 환경 개선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육 환경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거는 필요했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글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다 보니 사실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 보육에만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효과가 70%의 효과를 가졌었으면은 그래도 이게 저출산이 좀 향상이 좀 좋아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최소한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네. 이야기입니다. 네. 보육에 그 예산이 많이 투여됐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요. 뭐 반대는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여성이다. 네. 여성에게만 전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도 낮았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 졸업 이후에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시켰다기보다는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혹은 부인이 되기 위한 그런 그 차원에서의 교육을 많이 시켜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제도는 빨리 보육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제도는 이 공급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생겨나는 불협화음이 실제로 보육 환경에다가 돈은 다 썼으나 효과는 안 나오고 그다음에 여성은 여성대로 뭐야 도대체 우리는 그냥 정말 아이를 낳는 그런 기계로서 우리 사회가 우리는 그렇게 기능하라고만 지금 만들어준 거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출산 지도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그거 예,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여성들 엄청 분노했어요. 그렇죠. 끔찍하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가임 여성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여성의 자존감을 내려놓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접근했다는 것부터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이 전개돼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저출산 정책의 기조를 좀 바꾸려고 노력 중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출산율을 높이자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출산율 얘기는 하지 말자. 청년들이 행복하면 결혼을 할 거고 행복하면 아이를 낳을 테니 행복한 삶을 주자. 네. 예, 그쪽으로 방향이 지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되는 거는 그 행복하게 방향으로 가는 게 한 12, 13년 전에 생겼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그럼 지금쯤 열매를 봤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방향은 맞습니다만 당장 효과라는 거를 또 우리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네. 그랬으면 20만 명이 되는데 아무리 청년들이 행복해진다 하더라도 만일 20만 명대로 떨어진 이후에 이게 다시 반등돼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그다지 없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합의를 좀 해주신다면 출산 아수가 너무 적다. 인구가 급감을 그러니까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게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가 있는데 이 사회 구조에 맞지 않는 갑자기 인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작은 인구가.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 한 40에서 50만 명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합의를 좀 해주시면 사실 단기적으로라도 40에서 50만 명 태어나도록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태어났을 경우에 돈을 주는 거를 되게 싫어하지만, 예, 그러나, 이렇게 체감도 낮은 거 말고 굉장히 체감도 높은 수준으로 줬을 때 사람들이 난 이거라도 그럼 하겠다. 그렇게라도 한 5년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제 마음이긴 한데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는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거예요. 네. 어찌됐건 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말 좀 멀리 보고 사람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암담한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요, 교수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인구가 감소하지만 또 그 가운데 기회라는 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저출산 시대의 기회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61년생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61년생들이 은퇴를 이제 하십니다. 네. 예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과거의 관행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은퇴하면은 집에서 쉬실 거고 젊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부양해야 돼. 그럼 야 우리 부양 어떻게 해? 이건 굉장히 두려운 미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왜 집에 있어야 되죠? 이분들도 열심히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젊으세요. 네, 젊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지금까지 했던 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노동시장이라는 걸 새롭게 여시는 거고 시장을 새롭게 연다면 이 시장이 또 다른 거를 이제 만들어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인구라는 거가 지금 급변을 하고 있는데 이 급변하는 인구가 과거의 사고의 관행으로 생각하면은 위기예요. 네. 하지만 이 사고의 관행을 벗어나서 이거는 새로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구 집단이네 하시면은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열리는 거죠. 새로운 그렇죠. 시장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고령화가 저출산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미래이긴 하지만 그 어린 친구들은 그러나 인구가 복각 다단하면서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기회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 기회를 잘 찾느냐 못 찾느냐가 성공을 더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저출산 정책이라는 게 인구 정책이라는 게 너무 저출산만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테니 이런 걸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장래를 미래를 계획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정보를 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은 인구수로 아주 낮은 노동 그 집약적인 그러니까 높은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발전을 시켰다면 대한민국을 이제는 적은 인구지만 한 명 한 명이 또 다들 많이 교육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요.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이 교육 수준으로 본 휴먼 리소시스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최상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 단지 주는 거는 그 청소년과 청년들 중에 이제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앞으로 5년 정도 안에 이제 확 줄 거거든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세대는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의 세대에서 또 다른 기회를 분명히 찾으면 뭐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인구학자 중 가장 저명하고 대중적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73님, 제가 아이 하나 더 낳아야 할까요? 라는 문자에 폭염 속에 웃게 만드시네요. 아기 놓으세요.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저희 스태프들의 격렬한 반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947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싸울 일이 아닌데 친구랑 싸웠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3245님, 정답 리콜입니다. 자기네 차 이상 발견되면 당연히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7843님, 리콜, 돈벌이 장사로 우리 아이들 더 이상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677님, 안일하기 짝이 없네요. 증명하고 밝혀내야 하는 건 언제나 소비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제2의 의료사고와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939님은 리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에게 플러스가 되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3677님 리콜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사고 운전자분이 공황장애 증세까지 나타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달리던 차에 불이 났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덥습니다. 지금 속보로 40도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다네요.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